자, 중국의 중견 기업이라는 기업인 여성, 이 여성이 북한 통치자금 관련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심정수 차장.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여성이죠. 마시성을 가진 마샤오홍 회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 홍샹그룹의 마샤오홍. 자, 일본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이듬해 이제 돈이 없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북한 대흥지도국이라는 데서 일본의 조충련 기업에서 돈을 얻는데 돈을 보내라 하면서 네. 계좌를 정말 특이하게 마샤오홍 개인 계좌를 이용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아, 돈을 보내는데 네. 봉화유한공사라는 회사 또는 마샤오홍 회장 명의의 개인 계좌로 보내라 이렇게 조충련에 지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조충련 기업에서 유한공사를 통해서 1억 6,554만 원을 송금하라고 해서 갔고요. 네. 자,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어떻게 저렇게 마샤오홍이 개인 계좌를 통해서 그 북한이 저렇게 통치 자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 네. 중국 정부는 과연 몰랐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긴 들거든요. 자, 지금 보이는 저 건물입니다. 지금 단동 지역에 오늘 저희가 촬영한 건데 홍샹그룹 본사의 모습이거든요. 예, 저게 단동에 있는 16층짜리 홍상그룹 본사 건물이죠. 그런데 네. 이제 어떻게 해서 봉화유한공사 저기로 했을까 하는 거는 저기는 홍콩에 본부를 둔 유령 기업이거든요. 아, 북한의 유령 기업. 예, 중국 정부가 그렇게 쉽게 바로 이렇게 정보를 알아내기는 좀 어려웠으니까 네. 그걸 많이 북한이 그동안 홍콩에서 많이 저걸 이용했거든요.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가 네. 돈 몇억 달러 보냈죠. 4억 5천만 불. 그 돈이 어떻게 해서 갔는 줄 아세요? 자,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현대한테 빌려줬고, 네. 현대가 북한에 지급하는 형식이었는데, 어디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그걸 추적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 그 돈을 보낼 때 네. 우리나라 은행에서 많은 돈이 어디론가 흘러가면 미국의 재무성이 추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팀이 내가 추적을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하루당 외환 송금 많은 은행이 외환은행입니다. 네. 외환은행을 통해서 이틀인가 3일간 쪼개서 네. 가니까 한 10% 정도 늘어난답니다. 그 외환은행에서 늘 가는 돈에. 그래서 미국의 감시를 피했고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서 네. 그 다음에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코리안 한국인인데 외국 국적 가진 사람들. 네. 그런 사람 계좌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북한 갔거든요. 아, 중국을 통해서 갔군요. 중간에 개인 계좌를 거쳤습니다. 그때 그 개인들이 네. 혹시 외국에 나가 있으면 자기 통장에 들어온 거니까 자기가 먹튀할 수 있죠. 네. 먹튀하지 말라고 그분들이 청와대에 붙잡혀가 있었습니다. 제가 두 분을 압니다. 아, 적어도 그중에 한 며칠간 그 분은 머무는 그 동안은 개인이 빼지 못하도록 네. 일단 그래서 사람 붙잡아 그때 놨다는 얘기군요. 왜 정상회담이 하루 연기됐었죠? 송금이 다 안 돼서 연기된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청와대 그 풀밭에서 하루 놀았다는 얘기를 한 분이 저한테 하신 적이 있고 한 분은 내가 해줬어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뭐 두 분 다 다른 나라 국적입니다. 제가 공개는 할 수 없는데 그게 무슨 얘기가 하면은 북한은 그런 식으로 돈을 받아봤기 때문에 제3국인 즉 중국인을 네. 통해 받으면은 미국의 눈을 피할 수 있다. 중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종대 부국장께 예. 질문 드릴게요. 대흥 지도국이죠. 예. 여기서 북한의 대응지도국에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요. 네. 북한은 이제 전체적으로 네. 외화가 항상 북한이 모자랍니다. 대략 매년 항상 북한이 한 6, 70억의 무역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한 10억 달러는 항상 무역 적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외부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외화를 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뭐 외부에서 조달하는 건 노동상 39호식으로요. 네. 내부에 들어온 뭐 북한의 해외에 갔다 온 근로자도 있고 여러 네. 무역하다가 온 북한으로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 몰래 들어온 그 외화를 빼내는 거. 이거는 네. 이제 38호실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대흥지도국은 네. 북한의 노동당 39호실, 즉 네. 외부에서 외화를 벌어오는 것 중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대성총국이 있는데 네. 거기는 광물질을 팔아서 외화를 네. 가져오는 데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여기 대흥총국은 뭐를 하는 데냐? 인삼이라든지 다른 농수산물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가져오는 곳입니다. 네. 그곳에서 바로 저쪽에 얘기를 해서 조총련계 기업한테 야 돈을 이쪽으로 보내라라고 네. 지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결국은 네. 김정일 그리고 네. 김정은의 비자금하고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 마샤오흥이 경영자가 매우 아슬아슬하다. 정치적 바람, 이런 거, 산산조각, 이런 것처럼 늘 위험을 안고 사업을 했던 건데요. 예.
자, 빠르게 성장했지만 굉장히 대범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중국에서 마샤홍에 대한 기사가 좀 나오다가 최근에 거의 다 지워졌거든요. 네. 지금은 이 기사를 마구 지우고 있는 상태인데 2006년에 중국의 남방주말 인터뷰나 그 남도 주간이라고 하는 곳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북한과의 이 사업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긴 하면 매우 아슬아슬하다. 만약에 중국 내 정치적 풍향계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면은 이 사업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다라고 그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마샤홍은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중국 정부가 만약에 다 알고 있다면은 그것이 비록 예를 들면 선양이라든지 네. 그리고 단둥에 있는 여러 그 고위 간부들은 네. 이미 다 구워 삶아가지고 뇌물도 줘가지고 가능했지만 네. 중앙에까지도 만약에 알려진다면 자기가 아주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인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마샤홍의 이 회사, 일단 단둥이라는 바로 조중 접경적의 도시에 본사가 있고요. 선양이란 비교적 더 큰 도시에 칠보산이라는 호텔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한국과 관련된 것을 민감해하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A 베이징 특파원 김윤수 특파원이 어제 선양에서 칠보산 사람들을 접촉해봤습니다. 아주 민감해합니다. 그 장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咱家明天、后天只有套房888的。好像是因为什么事情接受调查，这个对于我们来住宿没有影响。这个我这边还没听说，不太清楚。没有。我们不能接受。 혹시 저 질문을 우리 한국 기자가 한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워낙 그 질문이 중국 사람하고 똑같은 발음이어가지고. 네. 예. 그런데 이제 칠보산 그 호텔은 기본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많이 머물고 여러 네. 공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국 사람 자체를 받지를 않습니다. 설령 네. 880위안짜리 그리고 호텔 전체 방이 154개에서 많지도 않기 때문에 네. 한국 사람이 간다면은 그 사람이 공작기관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의심을 한다. 그렇죠. 거기가 이제 북한의 해킹 부대의 근거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한국 국적자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감 늦추지 않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저 큰 틀에서 보면요. 이 홍샹 그룹을 강하게 중국 정부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뭔가 북한하고 은밀한 거래하는 걸 차단하는가 싶다고 하다가도 이런 얘기 보면 좀 전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수관 기자. 예, 저희 또 동아일보의 베이징 특파원이 단독에서 들은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네. 전혀 단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소리다. 네. 그 정도 돈이 있으면 나라도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뭐 네. 북한에서 금을 못 들게 하면 네. 끈이라고 술을 만들면 된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네. 우리가 유엔 결의안에 따르면요. 2975조. 네. 그러면 석탄 등 이게 20개 품목을 갖다가 북한산을 수입할 수가 없고 네. 또 항공료 등 이 5개 품목을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으로. 네. 그런데도 이 정도 상황이 현장 상황이 그렇고요. 22일에는 어제죠. 네. 그 한중 육자회담 수석 대표회담에서 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교수본부장이 이 정도로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육로 수송을 금지에 준하는 네. 그 정도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 네. 그런데 저 장면인데 저게 단둥에 있는 그 저희가 철교잖아요. 단둥 철교입니다. 단둥 네. 철교인데 네. 북한하고 중국의 무역이 전체적으로 전체 북한 무역의 90%가 넘거든요. 90% 넘는데 그중에 단둥을 통해서 들어가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가 무려 70%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철교를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직접 단둥에 있는 해관에 즉 네. 우리기로 하면 세관 그 세관이죠. 절차에도 직접 가봤거든요. 네. 그런데 저 한번 저게 이제 편도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북쪽으로 갈 때는 쭉 한꺼번에 가고 다시 끊어진 다음에 네. 다시 북한에서 올 때 또 다시 쭉 같이 옵니다. 그런데 저 많은 것들을 네. 중국 세관에서 하나하나 까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어쩌다가 네. 정보가 있어서 이거는 뭔가 의심되는 물자인 것 같다 할 경우만 하기 때문에 지금 저기에 있는 단둥에 있는 다른 업자가 무역업자가 얘기한 것처럼 뭐 금이 안 준다면 은으로 써가지고 그냥 갈 수는 있다 하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 장면이요. 바로 오늘 점심 무렵에 촬영한 단둥 지역 이제 신의주로 넘어가는 중국의 화물 차량의 모습이잖아요. 중조 우이교인데요. 네. 단둥에 가면 또 재밌는 게 최근에 우연히 생긴 모래톱 제외하고 알목동에 있는 모든 섬은 북한 겁니다. 아, 섬이요? 네, 중국하고 주얼레 시절에 국경 협상할 때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따라서 네. 중국 쪽에 바짝 붙어 있는 섬이 북한 섬이에요. 네.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는데 이
강은 같이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배를 몇 번 타고 나가봤는데 그럼 중국 쪽 북한 섬을 지나서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들어가면 그쪽에서 북한 배가 나와가지고 북한의 들쭉술이나 인삼술이나 뭐 이런 거 팔아요. 그러면 우리 돈도 어떨 땐 받거든요. 중국 담배도 팔고 하는데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런 약간 외진데 나가면 배에서 해상 박치기, 강상 박치기죠. 자유롭게 중국인하고 북한인이 거래를 할 수 있고 내가 여기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네. 중국 배에 북한인이 와서 물건 팔고 하는 게 둘이 서로 연락 안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딱딱 맞춰가지고. 네. 여기는 거의 좀 희한한 곳이다. 따라서 저쪽에서는 남북 첩보전이 치열하고요. 심양이 그 본거지가 되는 거고 지난번에 누구죠? 화교간첩 사건. 네. 그 무대도 바로 저기였습니다. 유성 씨. 연기는 예. 하나만 제가 좀 덧붙이면요. 전체 압록강하고 두만강에 있는 섬이 그때 당시에 서로 이제 조약을 맺을 당시에 한 70여 개가 있었는데 9개만 중국이 가져가기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북한이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압록강에는 섬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 만들어질 때마다 북한과 중국이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대통령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안보가 비상한 상황이지만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한 것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의 얘기, 또 야당에서 또 동시에 이 한치의 오차 없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얘기, 그리고 야당 대표 얘기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대화에 나설 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되었고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준 돈, 그게 핵 개발에 쓰였다, 시간만 끌었다고 얘기했거든요. 바로 반박이 들어왔습니다. 소개합니다. 모두가 내 탓이요, 자기 탓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속수무책이었던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지난 8년 반간 북에 준 돈이 없다. 정부 말대로 하면 북한은 이미 망했어야 되고 오늘 하고 내일이라도 망해야 할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은 핵 SLBM 미사일 핵 잠수함까지 실험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8년 반간 왜 이러한 대처를 하지 않았는가 그 의문입니다. 경부 고속도로가 고장나면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서 따질 겁니까? 현직이 책임지는 겁니다. 북한 핵실험을 햇볕 정책과 대북 대화에 있다고 비판하면서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적반하장입니다. 5번의 북한 핵실험 중 핵 능력이 고도화된 4번의 핵실험은 이명박 정부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대화해서 동결 먼저 하자 하는 것이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심 차장.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시니까 대통령은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따져보자 이런 생각인 겁니까? 일단 지금 정치권에서 저렇게 대화를 해야 된다. 5번의 핵실험 중에 4번이 보수정부 때 이루어졌는데 그건 팩트가 아니냐. 이제 대화를 해야 된다. 정부의 지금 제재 일관적인 어떤 대북 정책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된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뭔가 답답해하는 그런 박 대통령의 심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대화 얘기를 하니까 지금 대화할 때가 아니다 이 얘기를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차원이 달라진 북핵 위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박 대통령께서는 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금 대화 같은 거는 일절 아예 카드로도 아예 고려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기 돈을 얘기하셨는데요. 네. 두 야당 대표께서 뭐 정확한 지적이고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가 잘못되면 박정희 묘소에 가서 따질 거냐. 참 네. 재밌는 비유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 우리 사회에서 문제는 개성공단이 네. 올 1월까지 가동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개성공단을 만들어 놓고 또 남북 교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같은 게 살아 있어가지고 계속 네. 교류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저기 정부 간의 어떤 지원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민간 지원은 분명히 있었고 네. 개성공단에 돌아가면서 북한이 챙긴 돈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까지 소개가 됐지 않습니까? 매년 1,000억 원씩 임금이 지급됐죠. 그게 이제서야 차단이 된 겁니다. 그 길을 열어준 거는 미안하지만 지금의 야당인 정부였습니다. 네. 지금 있잖아요. 네. 북한의 핵 개발이 완성된 이 시점에서
여당 쪽이 집권을 했을 때 또는 야당 쪽이 집권을 했을 때 네. 이때 어느 쪽에 더 책임이 많느냐 이 논쟁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네. 북한이 핵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는 1950년대부터 생각을 했던 거고 네.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거는 1990년대부터 아주 장기간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리고 네. 대화하고 제재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북한을 그 핵 개발을 포기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를 네. 문제를 가지고 서로 두 가지 방법을 써먹었던 건데 네. 그 두 가지 모두 실패한 거고 네. 단지 어느 한 정권에 있어서 어떤 정책이 잘못돼 가지고 실패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할 때가 아니고 지금 이미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는 핵 개발을 완성한 이때 네. 어떻게 하면 남한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 것인가 이거를 현 정부가 마련해야 되는 거지 과거에 어느 정부 있을 때 뭐를 얼마나 했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진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논쟁거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듣지 못했던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는 지금 제재 국면이 8년 이상 지속되는데 별로 해결된 것이 없다는 얘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또 진보 정당에서는 맞아 우리가 햇볕 정책하는 바람에 출발점이 돼서 현금을 너무 많이 줬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쪽 그 두 얘기 어느 쪽에서 먼저 꺼낼까요?